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늘 들립니다. 내시비 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선 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양전류기나 신본열기를 썼을 때 혹시 유해한 어떤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질문이셨어요. 그러면은 우선 그 사실은 그 질문은 제가 십수년 동안 받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백혈병 걸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강 선생님 그 양줄류 많이 해서 백혈병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는 좀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사람이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고. 제가 아주 예의 없이 그랬는데,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 대체의학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시민단체에서 그 전자파 유해성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세계를 잘 모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은 에너지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것이 전자기력, 전자기력이 곧 빛이다. 빛인데 종류가 다양하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대역폭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가 살아가면 느끼는 대역폭은 되게 조금이에요. 주로 가시광선이죠.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주로 어떤 것이냐면 제일 큰 게 이제 방사선이거든요. 방사선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일반적인 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자핵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원자핵. 원자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이 100쪽의 세포로 되어 있고 60쪽의 세포로 되고 있고 세포 하나가 100쪽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너무 작아서 그 안에는 뭐 에너지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원자핵 안에 그 에너지의 양을 온도로 측정하면은 만 일렉트릭 볼트가 돼요. EV라고 해요. 일렉트릭 볼트. 일렉트론 볼트라 그래요. 일렉트론 볼트. 만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이제 태양에서 우리한테 와닿는 이 빛 광자라고 하죠. 빛 알갱이 하나하나 단위로 얘기할 때는 그것을 광자라고 하는데 광자가 어느 정도 에너지냐면은 1 일렉트론 볼트예요. 1 전자 볼트라고 해요. 그럼 1 전자 볼트가 온도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 1 전자 볼트가 자그마치 온도가 11,600도예요. 11,600도. 우리가 햇빛을 쬐다는 것은 11,600도짜리 빛이 쫙 오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뜻하다 이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1 일렉트론 볼트는 11,600도다. 근데 원자 핵 안에 있는 에너지는 10만 일렉트론 볼트예요. 10만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11,600도 곱하기 10만 그러면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억 도가 넘어요. 1억 도가. 핵 안에 있는 에너지는.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 안에 있는 감마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엄청 강력해요. 그러니까 온도로 따지면 1억 도가 넘으니까 1억 도 자그마치 1억 도. 그래서 그것은
우리 DNA 사슬을 끊기도 하고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뭐 세포를 죽인다 이 차원이 아니고 들어가서 DNA 사슬을 끊기 때문에 그게 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세상, 우리가 보통 보는 세상은 빛이 어떤 식이냐 하면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이 있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다 맞으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런데 그게 지구 주변에 반 알렌데라고 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VAN, 알렌이에요. 그래서 반 알렌데라고 두 개의 층이 있어요. 지구를 보호하는 두 개의 층이 있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에너지가 거기서 다 걸러져요. 그리고 지구가 속에 철이 있잖아요. 지구의 내핵에는 철로 돼 있거든요. 쇠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요. 지구 둘레가 몇 킬로죠? 4만 킬로인가요? 주기 둘레가 4만 킬로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 4만 킬로를 나누기 24 하면은 시속이 나오죠. 한 시간에 몇 킬로 달리는지. 지구가 도는 속도가 4만 나누기 24만 16,600 정도, 1660 이렇게 돼요. 1600. 그러니까 1600km 속도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구가. 이 안에 철이 있고 1600km로 도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석이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석이 돌면은 자기장이 생겨요. 그게 지구의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반알렌드라는 게 있고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주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에너지. 왜냐하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은 핵 분열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핵 속에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태양에서 직접 나오는 걸 맞으면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반알렘대와 지구 자기장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너지들은 다 거기서 방어가 되고 우리 눈에 보는 가시광선 정도가 들어와요.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약한 게 적외선이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강한 게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광선까지는 우리 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에 가시광선을 벗어나는 자외선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조금 들어오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에너지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은 뭐냐? DNA 사슬을 끊을 수 있는 DNA를 사슬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DNA가 전부 원자가 결합된 거잖아요. 산소, 수소, 산소, 질소가 DNA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기둥이 인이잖아요.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자기 주변에 있는 전자를 공유해서 존재하는 게 DNA예요. 우리 몸에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슬을 끊는다는 것은 이 전자를 떼내는 거예요. 이 전자를 떼내려면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햇빛 정도로 갖고는 택도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에너지 기업이 수소라 그러죠. 수소. 예. 그럼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려면은 H2O니까 수소와 H와 산소 사이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떼내면은 거기서 수소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엄청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서 수소를 추출을 못 하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그걸 되게 쉽게 해요. 이 효소라는 것들이 그런 걸 되게 쉽게 하지만 어쨌든 전자 하나를 떼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자기파가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 네, 이걸 먼저 볼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예, 이걸 먼저 볼까요? 어, 음, 자, 음, 우선 이거 보세요. 이 두 선이 있죠.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이게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에너지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에너지니까 그냥 그것은 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면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게 적외선이고 그 밑에가 초단파, 라디오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의 선은 뭐냐면 자외선. 자외선 중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3등급 정도의 에너지. 그러니까 자외선도 우리가 옷을 하나 입으면 다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3등급 자외선은 우리 몸을 이게 이 옷을 뚫고 들어오는 정도가 되죠. 근데 진짜 이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건 X선하고 감마선이에요. 이 X선은 우리가 CT나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이고, 감마선은 핵이 분열되거나 융합할 때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이 정도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마선의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내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기계 장치가 필요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양절유기와 신본유기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해. 그래서 이것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DNA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센 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파장이 380 내지 450 나노미터. 나노미터면 10억 분의 450 미터라는 뜻이죠. 그 주파수는 이렇게 되고 광자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는 2.75 내지 3.26 일렉트론 볼트예요. 주파수는 668 테라헤르츠예요. 테라헤르츠면은 조라는 뜻이에요. 그 주파수 범위가 668조 헤르츠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신부원열기가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거잖아요. 몇 헤르츠예요? 우리 신부원열기 512kHz. 그러니까 51만 2천 헤르츠. 얘는 보라색은 668조 헤르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은 이거는 2.75 내지 3.26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면은 온도로 따지면은 11,600도.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전자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전혀 우리 몸 무리가 없는데 이것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예요. 훨씬 낮은 에너지. 그래서 고주파 그러면은 뭐 너무 이렇게 너무 강해서 우리 몸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오래 쓰면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전자파 민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파 민감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전자파 민감증 환자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빛을 그러니까 형광등 빛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온 몸을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감싸고 살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막 동굴 속에서 집 짓고 살고 그래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론 그런 사람들은 양전류나 고주파를 해주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에너지가 쌓이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몸의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다. 이 에너지의 세계는 우리가 사실은 평생 공부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결국 에너지의 문제거든요. 에너지가. 요 근래에 아주 핫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암의 근원이 아, 미토콘드리아 문제다. 이제 물론 암은 대사질환이라는 이론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정신적인 병, 모든 정신적인 병의 원인은 딱 한 가지인데 미토콘드리아 문제다. 아, 오늘 백진현 선생님이 뭐 책을 하나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음, 미토콘드리아 책인데 되게 나름대로 감동하셨나 봐요. 예.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가 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알아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 빛에서 받아들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노화도 미토콘드리아 문제예요. 노화도. 예를 들어서 우리 30대, 40대, 30대, 40대 그때 뭐 활기차잖아요. 그때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80% 내지 100% 정도예요. 50대 후반이 되고 60대가 되면은 그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50%로 떨어집니다. 80세가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10%로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나고 60대가 되면은 절반밖에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 절반밖에 힘을 못 쓴다는 얘기가 특히 우리 뇌에서 어,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병이 옵니다. 암도 마찬가지다. 이게 결론. 요 근래에 아주 최신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노화를 치료하는 약의 핵심이 빛 에너지를 만드는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작동하는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 중에서 빛을 옮기는 그릇의 문제예요. 빛을 옮기는 그릇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자를 옮기는 거예요. 전자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그걸 옮기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다음에 전자 그 자체. 왜? 전자가 빛을 담아서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공부하는 모든 우리 몸에 작동하는 모든 에너지는 전자기력밖에 없다. 전자기력은 전자가 만들어내는 파동이다. 그것은 곧 빛이다. 전자는 빛이 뭉친 것이다. 이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현대적으로 해석되는 이론들이에요. 제가 그 2010년도에 깨달았다는 건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2010년도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쭉 공부를 해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이론들이,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옮기는 그릇이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어질 수 있어요? 그릇. 예, 그릇입니다. 그릇의 기원이 원래는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인데 나이아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비타민 B12로 넣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효능이 떨어져요. 금방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비타민 B12가 아니고 이제 NAD라는 분자거든요. 에너지를 옮기는 그 그릇이 NAD라는 것인데 NAD를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봉박도 곧 만들겠습니다. 왜? 왜 곧 만들까요, 제가? 맨날 맨날 만든다, 만든다 그러면서 못 만들었는데 제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막 지치는 현상을 제가 보면서 한 2주 동안 못 쉬니까 몸이 완전히 다운되는데 밥은 잘 먹었거든요. 잠도 자고.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안 하면은 그냥 늙어버리겠구나 싶어서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답이 되시는지. 아니, 당연히 나눠드리지 안 나눠드릴까? 자, 네. 이너지. 그래서 신본일기나 양절기 쓸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그것 때문에 백혈병 걸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아, 선생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렇게 영향이 굉장히 이렇게 미미한데, 이게 어떻게 그 질병 치료에는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역으로 조금 들었어요. 네. 우리 몸은 굉장히 강력한 방어막으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에너지는 딱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 음식과 호흡으로만 들어가서 거기서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잘 가공해내야만 에너지가 되거든요. 에너지가 되고 물이 되고 그래요. 이 출발은 물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에너지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직접 되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직접 넣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막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보통 2mA 정도? 2mA면 그냥 전기 느낌이 있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넣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느냐? 특히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이렇게 시냅스 하는 게 모든 생명 현상이에요. 시냅스. 이 시냅스 할 때도 미토콘드리아가 작동해요. 이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넣는 방식이 그래서 몸에 직접 이렇게 직접 해야 돼요. 어, 어, 전자약이라고 쳐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약이. 음, 전자약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몸에. 붙이면은 거기에 대략 2mA 정도, 2mA 정도 아주 약한 전기가 흘러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붙이고 있으면 뭔가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치료 방법은 저희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 180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던,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많이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지금에 비하면 뭐 조금밖에 안 돼요. 지금에 비하면 진짜 바보 같은 그런 이론이었죠. 근데 하나하나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1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평생을 거쳐서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온 결과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곧 빛에 대한 지식이에요. 처음에 전기라는 현상, 그게 양의 성격, 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이 그 안에, 그것이 이제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 원자 안에서 작동하는 게 전자기력이고 그게 빛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150년 동안 걸쳐서 하나하나 밝혀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만 해도 아직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 정도로 신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까 이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하자면 응용과학자예요. 응용과학자. 그러니까 과학은 자연현상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까. 놀랍게도 수많은 과학적인 지식이 막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데 그걸 써먹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특히 치료에 있어서.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의사는 자기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 약도 만들고 저 약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아, 선생님, 네, 제가, 저는 양전류기는 당연히 거기 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했었던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막 무슨 연구 자료에서도 한쪽으로, 왼쪽으로 전화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면
열이 올라서 결국 뭐 뇌종양이 된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면 대부분 뭐 스마트폰이나 전자레인지가 다 가시광선 안에 들어가는 파장인데도 그거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네. 아, 우선 전자레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전자레인지가 우리가 만일에 우리 신보ener기가 51만 2천 히르츠잖아요. 근데 전자파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잖아요. 30만 킬로미터. 그럼 파장을 계산해 보면 30만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얼마예요? 미터로 바꾸면은 3억 미터죠. 3억 미터. 3억 미터를 1초에 51만 2천 번 떨리니까 한 번 떨릴 때 그 파장을 계산하면은 3억 나누기 51만 2천이 되거든요. 그럼 파장이 엄청 긴 거예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밀리미터 파예요. 파장이 밀리미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해이지. 그러니까 신보온열기에 비하면 신보온열기에 비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식을 데울 때는 그것이 물의 온도를 높여서 데워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DNA를 손상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실험으로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무선 통신이나 휴대폰 이런 것들도. 근데 예를 들면은 휴대폰도 이게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딱 대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에너지의 어떤 침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떼어도 그 에너지가 확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쓰는 것은 눈으로 빛을 보는 거하고 소리 듣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의 주파수나 또는 전자레인지 주파수하고도 엄청 다르다. 그리고 전자파의 어떤 그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이게 순환의 문제예요. 우리 몸은 폐쇄되어 있거든요. 외부와 이렇게 폐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싱을 얘기해요. 바닷가 가서 걸으면 좋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닷가에 걸으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을 좋아했어요, 목욕탕. 우리 애기들 어린애일 때도 맨날 데리고 목욕탕 가는 게 재미였는데, 새벽에 애들아, 목욕탕 가자! 그러면 후다닥 일어나요. 그냥 목욕탕 가서 막 신나게 놀게 했거든요. 끝나고 나면 반드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목욕탕 가자 그러면 후다닥 일어나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된다. 안에 꽉 찼다. 순환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망설임 없이 물속에 퐁당 들어가요. 30분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게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30분 동안 있는 게. 근데 물속에 들어가 30분 있는 거하고 어싱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속에 30분이 100배는 효과적입니다. 100배는. 우리 신본역이나 양주근육이 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물을 먼저 먹게 하고,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몸에, 치유자가 뭔가 에너지가 많이 쌓이면 그 바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뭔가 막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잡고 있거나 샤워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속에 퐁당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의 순환의 문제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면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과하면 그걸 배출시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 예, 지난 시간까지 한 게 뭐냐면 대뇌에 대해서. 음,
대뇌 구조 중에서 일단은 이것만 꼭 외워두세요. 대뇌 피질이 있다. 피질은 얇다. 그러니까 피질이 그냥 꼬불꼬불꼬불하게 있는데 피질이 있다.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거는 세포치다. 세포치가 모여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세포치는 생각을 한다. 그거죠. 정보 처리를 한다. 뇌라고 하는 것이 신경관을 쭉 올라와서 뇌실을 만들고, 거기서 또 계속 삐져나와서 또, 뇌가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 안에, 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속뇌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뇌실이고, 뇌실 속에 밑에 있는 것이 시상이고, 밑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해마처럼 생긴 이 옆 앞에 편도체라는 게 있고 해마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뻗어 있어요. 근데 이 뻗어 있는 이게 헷갈려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안에서 뇌궁이란 게 있고 해마가 있고 또 바깥에 또 꼬리핵이란 게 있고 막 헷갈려. 그 나중에 보실 테니까 일단 해마와 편도체가 있다. 이것을 대뇌 이게 변연기라고 한다. 해마와 편도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정보 처리를 1차적인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전부 모여갖고 여기서 마지막 가공을 하는데 그 가공이라는 게 결국 기억과 감정이에요. 기억과 감정. 그래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보내요. 이쪽. 여기가 전두엽이라고 했죠. 전두엽 중에서 양쪽 옆에 배 위측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해요. 이쪽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이 정보 처리의 종합 상황실이죠. 그래서 대뇌 피질이 있고 대뇌 피질인데 이 안에 뇌량이 있고 대상회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신경관에 올라와서 멈춘 데가 뇌실이란 게 있고 뇌실 밑에 시상이란 게 있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오장육부 전체의 종합적인 정보치를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고, 그 다음에 통로, 이 조가비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통로인데, 조가비핵, 이 안에 있는 창백핵, 이걸 둘러싸고 있는 꼬리핵, 이런 게 있다. 대뇌할 때 다시 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대뇌 피질이 있고, 안에 속뇌가 있으면은, 속뇌와 대뇌 피질 사이에는 꽉 차 있는데, 뭐가 꽉 차 있냐면은, 이 세포 핵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세포 핵, 그 세포체들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축삭이 꽉 차 있어요. 축삭. 연결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결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기능을 하는데 이게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뇌는 바깥에 있는 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안에 있는 속내고 속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척수다. 거기에 서로 연결망이 있는데 연결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연결망을 커넥텀이라고 해요. 커넥텀. 커넥텀이란 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다시 보고 해석을 한다면, 자, 이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죠. 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축삭이 있는데, 그 축삭, 다시 말해서 신경망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fMRI라는 기계를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역할을 달리하는 각 신경들마다 따로따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뇌의 모든 기능을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조장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계통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커넥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커넥트입니다. 나는 커넥트입니다. 나는 연결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연결망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연결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빛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연결망을 열심히 체크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은 이 정도 찍으려면 7테슬라 기계로 찍어야 돼요. 우리가 대학병원 가면 제일 큰 병원에 가면은 3테슬라예요. 지난번에 연길병원에서 보니까 그 1.5테슬라 같더라고요.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3테슬라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에서 가서 찍을 수 있는 가장 해상도가 높은 건데 이건 7테슬라로 찍은 거예요. 사실은 7테슬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온몸의 신경망을 아직 다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경망이 모든 세포를 다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아직은 다 못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그 사람들은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아, 모든 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구나. 이건 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커넥텀을 연구하시는 분은 나는 커넥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 그거는 네 말이고 우리는 아니 이거 세포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세포체 다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건 너도 중요하고 커넥텀도 중요하고 이 안에 있는 핵도 하나하나 다 중요해. 뇌는 뇌의 병만 치료하는 데가 아니에요. 온몸의 병을 다 치료하는 게 뇌예요. 그죠? 그래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이게 어떤 커넥텀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1차 감각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1차 감각. 감각은 뭐예요? 온몸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온몸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 감각은 온몸, 우리 발끝부터, 몸통까지 전체의 감각이 이리 올라와요. 그 다음에 눈은 항상 이 뒤로 와서 1차 감각이 돼요. 그 다음에, 어, 소리, 또 미각, 이런 것들도 각 1차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 하면은, 여기, 다중감각 영역. 그러니까 귀에서 들어오는 감각, 몸 전체에서 올라오는 감각, 뭐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이 여기 다 모여요. 여기 다 모이면,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감각이, 우리가 이제 척수 상행로를 본 것은 1차 감각 영역으로 연결되는 그걸 본 거고,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것들이 전부 다중 감각 영역으로 모이는데, 그것을 MA라고 해요. MA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몸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각, 어떤 신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경로를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경로, 파펠처 회로라고 해요.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변연기로 가요. 변연기가 뭐라 그랬죠? 해마와 편도체. 해마는 감정, 아니 편도체는 감정, 해마는 기억이죠. 기억을 저장하기도 하고, 단기 기억을 생성하기도 하고, 기억을 인출하기도 하고, 기억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해마예요. 그 다음에 이, 이 해마 바로 앞에 이만한 게 있는데 그게 편도체예요. 희한하게도 모든 감각이 그리 다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니, 그냥 보고가 다 되면은 바로 보내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해석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끝인데 왜 기억과 감정의 영역으로 가느냐? 이게 인간의 신비인 거예요. 왜 기억과 감정을 기억과 감정으로 가면 기억은 우선 생성이 되고 또 하나는 과거의 기억이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으니까 저장된 기억이 인출이 돼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요. 비교.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굴 딱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럼 얘는 봤으니까 눈으로 들어오죠? 그럼 들어와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 남자네, 여자네. 옷을 어떻게 입었네. 그 다음에 이게 다중감각으로 소리, 냄새 뭐 다 연합해서 다중감각형에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마로 보내. 그럼 해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사람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걸 불러와요. 그래갖고
딱 첫 마디가, 많이 늙었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 좋아졌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감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을 통합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감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감정이 또 생겨요. 희한하게. 좋다, 나쁘다, 향기롭다, 나는 싫어, 막 짜증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 감정이 더딥혀져요. 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기억과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까? 감정도 없고 기억도 없고. 반면에 감정과 기억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식도 안 쌓이고 어떤 응용력도 없어지고 바보 멍청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힘든 것은 뭐냐면은 이 감정과 기억의 영향력이 너무 클 경우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이제 조울증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이 있잖아요. 전부 이 부분이 커져요. 커져요. 편도체가 커지고 편도체가 커져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그래요. 커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정상적인 상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정상적인 상태로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얘가 혼자 작동하지를 않아요. 얘가 이 영역, 여기 대상회라고 해요. 전 대상회를 거쳐서 대뇌와 교류하면서 얘가 적절히 억제를 해줘요. 적절히. 음,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인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노하고 싶지 않아.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조절 장애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 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억제가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모든 감정의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뇌가 이걸 억제하지 못한다. 이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이 전두엽의 역할을 해주면은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신적인 병, 이게 정신적인 그러니까 뇌 질환, 뇌와 관련된 모든 병이 결국 정신적인 병 또는 어 육체적인 병으로 같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게 주로 이 부분에서 대뇌와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하는 것이 최신 연구예요. 놀랍게도 이게 옛날부터 밝혀진 게 아니에요. 최신 연구예요. 자, 특히 자폐. 치매는 여기 해마의 문제다 이런 게 나오죠. 파킨슨도 그렇고. 근데 파킨슨도 여기서 그러니까 변연계와 대상회, 전두엽 이 사이의 상호소통의 문제라는 것이 작년에 밝혀졌어요, 작년. 논문으로 나와서 이렇게 확정된 게 작년에 나왔어요. 자폐도 마찬가지예요, 자폐도.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뇌에 대해서, 이제 막 밝혀졌으니까 뭔가 또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확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모든 게 뇌에서 다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뇌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뇌를 공부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페츠 회로라고 해요. 파페츠, 여기 나오죠. 파페츠 서큐이트.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데, 모든 1차 감각, 1차 감각이 연합, 여기서 연합 영역에서 해석되고 난 다음에 아미그달라 편도체, 그 다음에 해마를 거쳐서 파페치에서 회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PF가 프리프론탈이에요. 전두엽에서 해석, 종합적인 해석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측을 해요. 예측. 예측하고 판단해요. 해석, 예측, 판단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는 거죠. 이, 이 종합적인 해석과 예측과 판단이 진짜 중요한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 개 다 필수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해석이라는 건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뇌가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뿐이에요. 심리학 실험 많이 하잖아요. 환각, 환시, 환청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모양을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양 형상을 이렇게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일부분밖에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걸 가지고 전체 모양을 해석을 해내요. 그려내요. 우리가 뭔가 들었어. 근데 조금밖에 못 들었어. 그럼 그 전체 내용을 얘가 해석을 해내요. 이게 마치 들은 것처럼 생각해요. 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어 풍파를 많이 겪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고 뭐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내가 해석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좀 신비한데 뇌는 앞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약 1초 전에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하기 직전에 알아차려요. 이게 예측의 기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각과 운동 있잖아요. 감각은 뇌에 보고하는 거고, 뇌와 척수에 보고하는 거고, 운동은 여기서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감각 올라갈 때에, 감각이 보고하러 올라갈 때에 운동 쪽에서 미리 알아요. 이런 일을 지금 보고하러 가는구나. 보고하러 가는구나 하고 얘가 먼저 알고 준비를 해요. 감각과 운동. 우리 신경이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예측 기능이 뇌가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자분들이 특히 뭐 육감이란 게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예측의 기능이에요. 예측의 기능이 너무 과해서 뭐 예언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예측을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1초 후에 또는 5초 후에 이런 일이 될 거야라고 예측하고 그래야만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판단도 엄청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판단은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 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지예요, 의지. 의지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팔을 움직이겠어. 다리를 움직이겠어. 라고 하는 그 판단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정신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공부를 하겠어라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정신적인 수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대뇌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깨달음을 얻겠어 이러면서 다들 막 불 속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저기 서울에 어디 절 이름 까먹었다. 거기 가면은 무문관 있잖아요. 무문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문을 폐쇄하고 7년 동안 내가 미치거나 죽거나 깨닫거나 하고 나오겠다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보다 양전류가 훨씬 빨라요. 음,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게 이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행복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겠다 하면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존재의 본질은 관계니까.
존재의 본질은 관계니까 모든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한 관계를 만들 거야. 라는 판단이 여기서 써요. 여기서. 근데 그 모든 기초가 척수에서 올라오는 또 여기 뇌줄기에서 모여지는 모든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1차 해석되어지고 거기에 감정과 기억을 더입혀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정신적인 어, 차원,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는 사실은 오장육부 건강.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게 정말 후회스럽다. 큰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어느 단계 되면은 건강에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이 없거든요. 한이 없는데 이 에너지가 어느 단계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더 이상. 머릿속에서 막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어느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 올라가기까지 밑에서 받쳐주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에너지가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해석, 2차 해석, 연합 해석, 이거고, 이것이 기억과 감정을 생성하고 인출도 한다. 그게 바로 변형계인데, 변형계의 핵심은 편도체와 해마다. 그 다음에 전두엽에서 예측과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측과 판단을 해서 판단이란 것은 선택이고 굳은 결심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게 결심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욕심이 막 생겨 결심 그게 아니에요. 해석과 해석과 예측. 그러니까 감각, 해석, 예측에 의해서 판단. 다시 말해서 의욕, 결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서 전 운동 영역을 거쳐서 M1 운동이란 말은 명령이에요. 각 세포에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각 세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몸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서 판단해서 보내는 게 여기인데 이 지점, 이 지점이 100회를 기준으로 해서 귀까지 연결된 이 선이고 100회에서 귀로 연결된 이 선의 뒷면이 1차 감각 여기에 앞면이 1차 운동 영역이에요. 최종적으로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로 올라오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척수와 뇌가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몸 전체가 오케스트라라면은 최종적인 지휘자는 얘다. 프리프론탈 코텍스. 아, 조금 힘드시겠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각, 우리 몸으로 보고되는 것을 감각이라고 해요. 이 감각이 굉장히 신비롭고 광범위한 영역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게 1차 해석하는 게 지각이에요. 지각은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는 거고, 특히 주의할 것은 이 지각은 우리 몸의 대부분은 지각하지 않고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뇌로 올라오는 것만 지각이에요. 대뇌로 올라오지 않고 몸에서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디서 처리돼요? 척수에서 처리되고 이 시상 하부에서 처리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억과 감정을 거쳐서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이 생각이 패턴화되면 이게 순간순간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한번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몇 초 단위, 몇 초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식의 가장 기본이 감각이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에너지, 에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뇌줄기 하는데 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부터. 왜 그럴까? 제가. 이 밑에가 척수고, 여기를 연수라고 하고, 여기를 교내라고 하고, 여기를 중내라고 해요. 자, 척수는 이런 모양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모양인데, 이 중에서 이 안에는 정보 처리를 하는 거고, 이 나머지는 뇌와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렇게, 어, 관이 연결돼 있다. 이 속에 물이 흐른다. 고, 그 다음에 이게 소뇌가 있어요. 소뇌가 있는 앞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 교내라고 한다. 연수, 교내, 중내, midbrain. 네. 이 중에서 뇌 12신경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다른 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2신경 보면은 척수, 연수, 교내, 중내에서 이 안에 중심관이 있죠.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처음에 관이었고, 지금 관의 형태가 남아 있는 거죠. 쭉 해서 뇌실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죄사뇌실이라고 해요. 뇌실이 제일 위에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측뇌실, 좌측뇌실, 우측뇌실이고 이게 연합돼갖고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서 이걸 제3뇌실이라 그래요. 뇌 속에. 그다음에 거기서 쭉 연결돼갖고 이렇게 돼요. 여기를 제4뇌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뇌실하고 이 중심관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뇌실 속에는 맥락총, 그러니까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 물질이 첫 번째는 뇌척수액이에요.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줄기세포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뇌실은 다시 말하면 세포배양기다. 세포배양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상구는 시신경이 해석으로 가기 전에 너무 급하니까 해석으로 가기 전에 이리 와갖고 몸 전체에 쫙 뿌려주는 신호. 하구는 청신경이 해석되기 전에 먼저 와서 몸에 쫙 뿌려주는. 그래서 해석하기 전에 먼저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네, 그런 구조다 하는 건 아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 12신경만 들어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는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근데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대뇌보다도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대뇌보다도.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원인이 돼갖고 대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파킨슨이 되든, 뭐, 조울증이 되든, 자폐가 되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여기서 뭐 1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뇌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이게 척수고 연수, 교내, 중뇌가 있고 안에 중심관이 있고 제3뇌실, 상구하고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너무 단순한 건 아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개 신경을 오늘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못하겠네, 다. 어떡하지? 12개 신경 이름만 우선 하죠. 음, 음, 후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삼차신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전정와우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되게 어려워 보이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선 코에 있는 신경이 후신경. 이거는 뭐 당연히 알죠. 근데 후신경이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뇌에서 바로 쫙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후신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냄새 맡는 거죠. 그 놀라운 게 얘가 냄새만 맡는 게 아니에요.
우선 냄새라고 하면은 코로 들어오는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도 얘가 다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맛은 후신경으로 느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얘가 두려움을 주관해요. 두려움.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흔하고 강력한 게 가장 근원에 있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두려움만 극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의,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막 만들어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끄는 애가 얘 후신경이에요. 이 다음 시간 다시 살펴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시신경이에요. 눈으로. 아니, 눈이 이렇게 조그만데, 뭐, 저는 눈이 조그매요. 이게 얇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뭐 감각이 얼마나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뇌의 이 뒷부분, 후두엽이라고 해요. 후두엽. 후두엽 전체가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만 해석을 해요. 그 정도로.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엄청 강력해요. 말도 못해 강력해요. 그래서 이 눈과 연관된 거는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개를 따로 떼어서 보세요. 시신경은 빛을 받아들이는 신경이에요. 빛을 받아들여서 얘가 싹 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빛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흰색이라고 봐봐요. 이 빛이 여기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빛이 이거는 뭘로 돼 있죠? 이거는 뭘로 돼 있을까요? 하얀 거. 이거는 원자로 돼 있잖아요. 이 표면에 있는 건 전부 전자잖아요. 원자의 표면이니까. 전부 전자예요. 이게 손이 잡히는 부분 전부 전자예요. 그럼 빛이 전자에 부딪혀요. 그럼 전자에 부딪힌 빛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빛이 전자 속으로 흡수가 돼요. 전자는 빛 덩어리니까 빛을 흡수해요. 그럼 얘는 이 속에 있는 전자는 자기 빛을 뱉어내요. 자기 빛을. 그 빛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 뒤쪽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뒤쪽에서 그것을 해석해요. 그 빛의 정보를 해석하는. 아주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제 액센트 차 저는 액센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싸지, 작지, 그 되게 잘 달려요. 고장도 안 나고. 근데 왜 사람들이 막 그랜저 뭐 이런 거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잘. 제너시스, 와, 크기만 하고. 자, 빛이 여기에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까만색은 어떤 거냐 하면은 웬만한 걸 다 받아들여요. 다. 어디서? 얘가 지금 표면에 있는 건 전자예요, 전자. 이 전자에서 그 빛을 받아들여요.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부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가 안 나오면 아예 안 보이겠죠. 까매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전자가 자기 빛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빛을. 그 빛이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빛이 워낙 작아서 엄청 팍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이 눈 속에서 콘셀이라는 게 있어요. 콘셀이 그 색깔을 이렇게 우선 색깔 구분해서 그걸 받아들여요. 빛은 파장이고 에너지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쯤에서 교차해가지고 시상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이 뒤로 가요. 그럼 이 뒤에서 색깔이 뭔지, 재질이 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따로따로 다 해석을 해요. 그게 시각의 1차 감각 해석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해석이 많은지 뒤통수 전체가 그걸 다 해석해요. 뒤통수 전체가.
놀랍게도. 그래서 아무튼 시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돼.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빛이 내는 속으로 들어와요. 저는 막 제일 신비로운 게 가끔 저 이제 숲에 살면은 이렇게 탁 얼굴만 들면은 별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세상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게 어떤 별은 막 1초에 30만 킬로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지금 내 눈에 광자가 툭 들어오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오는데 수백 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달려가고 내 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별의 빛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갖고 내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수백 년, 수천 년. 제일 긴 데가 138억 년이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망원경으로 보면은 막 몇십억 년 이렇게 달려온 빛이 우주를 달려온 빛이 내 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시신경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시신경, 그 다음에 동안신경, 그 다음에 활차신경, 그 다음에 외전신경은 눈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후신경하고 눈과 관련된 신경을 따로 딱 떼어낼 수가 있어요. 시신경은 뭐냐면은 이 빛을 해석하는 거고, 동안신경은 이 눈동자를 관리하는 거고, 활차신경은 눈을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 외전신경은 눈을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과 관련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삼차신경이고요. 하나는 안면신경. 이렇게 구분하면 되게 쉽죠? 후신경, 코. 후각을 관리하는 후신경. 눈에는 네 개가 있다.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그 다음에 얼굴 전체를 관리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삼차신경과 안면신경이다. 이 중에서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삼차신경, 안면신경이에요. 삼차신경, 안면신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딱 봐도 알잖아요. 대충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뭐 화가 났는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성격이 어떻고 막 그 사람이 대충 살아온 것도 막 상상이 되고 그렇죠. 어떤 분은 얼굴만 딱 보고 그냥 다 알아차리더라고요. MBTI 이런 것도. 근데 그만큼 눈으로 보는 이 시각의 해석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3차 신경 때문에 여기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얼굴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3차 신경이 이 전체를 다 통합해요. 통합해서 관리를 해요. 이 얼굴이 좋아진다, 예뻐진다, 이런 모든 문제는 전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의 문제고, 특히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적, 입, 코, 눈, 모든 병을 치료할 때는 항상 3차 신경, 안면신경과 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정, 와우 신경. 전정은 균형을 잡는다는 뜻이고, 와우는 소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 와우 신경이, 어, 한꺼번에 나왔다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데, 이게 붙어서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전정, 와우 신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입과 관련된 거는 설인신경과 인이니까 혀잖아요. 아니, 설이니까 혀잖아요. 인이니까 인두, 식도를 얘기하는 거고, 무슨 색깔로 할까요? 어, 어, 이건 할까요? 이걸 할까요? 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다른 걸로 합시다. 설인신경 그냥 흰색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설하신경. 입과 관련된 건 설인신경이 있고 설하신경이 있어요. 설인신경, 설하신경. 설하신경이 결국 이 목도 다 관리를 하겠죠.
그다음 미주신경은 우리가 알잖아요. 미주신경은 여기서 쫙 내려갖고 오장육부 전체의 부교감 신경으로서 작동하는 게 미주신경이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부신경. 부신경은, 어, 부신경은 이게 조금 어깨와 이 앞에 쇄골 이쪽을 관리하는 신경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어깨 치료할 때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후신경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제일 첫 번째 감각이에요. 어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무서운 어떤 징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코로 파악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1번이기 때문에 1번이에요. 또 코는 또 1번처럼 생겼잖아요. 1번처럼 이렇게. 1번은 후신경이다. 그 다음에 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시각을 공부하면 진짜 너무 신비해요. 근데 시각은 네 개가 있는데 우선 시신경, 그러니까 시각 신호를 처리하는 시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눈동자 전체를 관리하는 동안신경이 있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활자가 이렇게 도르래잖아요. 도르래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아래 위로 움직이고 그다음 바깥으로 움직이는 게 외전. 그래서 눈과 관련된 게 네 개가 있구나. 시신경, 동안신경, 활자신경, 외전신경 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얼굴과 관련된 거 3차 신경과 안면신경. 이게 엄청 중요하다. 예뻐진다. 앞으로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암은 싫어. 그냥 미용만 하고 싶어. 얼굴 예쁘게 해주는 거, 그 사업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예, 100% 3차 신경과 안면신경 치료만 잘해도 100% 성공하실 거예요. 얼굴 얼마든지 예쁘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다 몇 가지 약만 쓰시면 얼굴이 하얘지면서, 예, 형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얼굴 전체를 관리하는데 왜 그냥 얼굴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얼굴 형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의할 것은 눈, 코, 귀, 입, 이거 전체의 모든 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한다. 그 다음에 귀는 전정 와우 신경이라고, 전정은 균형 감각, 와우는 소리. 전정 와우 신경이 있다. 입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인, 혀와 관련된 설인 신경, 혀와 인두, 그 다음에 설하 신경, 혀 밑에 부분, 설인 신경이 이 아래까지, 설하 신경이 아래. 그래서 입에는 설인 신경, 설하 신경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잘 아는 미주 신경이 있고 목 뒤를 관리하는 이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부신경이 있다. 이 12신경을 이 번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번호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얼굴 딱 보면서 12개 쫙 이렇게 해석해 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하나하나 위치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돼야 그거 외에 이제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들이 있어요. 그거를 따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우, 자꾸 이렇게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죠. 조금 늦었습니다. 없으시면은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